TK 쪽도 한번 도전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긍정적인 기류가 좀 있습니다. 좀 어떤 전략들이 좀 있으신지. 뭐 지금 제가 이제 호남에 와 있으니까 일부 뭐 정치권에서 예. 뭐 조국혁신당이 호남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당장 저희 동선을 보더라도 금방 확인되겠습니다만 다음 주는 제가 TK 지역을 갑니다. 아, 확정되셨습니까? 예. 구체적인 거는 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제 고향인 부산, 그다음에 뭐 봉화, 양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호남을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음 주는 TK 지역이 예정 이미 되어 있고요. 세밀한 건 남아 있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은 호남은 물론이고 영남에도 기초의원 다 낼 겁니다. TK 지역도 당연히 낼 것이고 그 의미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른 언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역을 떠나서 전체 정치 지형을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정말 찐윤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장동혁 후보가 게다가 전한길이라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극우 인사에 동조하고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현재 국민의힘이 이미 극우화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선진국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극우 정당이 제2당라는 것은 전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를 대폭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지방선거에서도 그 극우 정당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약간 대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 혁신당 다 약하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거기도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것인데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극우 정당이 여러분의 대표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설득을 할 것입니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 제가 대구에 매일 먼저 갔습니다. 윤석열 탄핵 얘기할 때 대구에 매일 먼저 갔습니다. 가서 대구 시민 여러분,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대구 시민의 수치다라고 얘기를 해서 호응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활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의 그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심판하도록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보수가 필요하죠. 진짜 보수가 살아나도록 극우 정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면으로 전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가 윈윈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호남은 말할 것도 없이 영남에 가서도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선택지다라는 걸 호소할 생각입니다. 물론 호남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배적 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호남 유권자들에게도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당연히 영남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자중하셔라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 자중하라, 자숙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뭐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올라오면서 민주당의 몫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좀 크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저의 행보에 대해서 좀 크게 긴 안목으로 크게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게 크게 보았을 때 민주당, 혁신당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에 해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견제하시는 것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취지도 제가 수용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은 첫째 민주당에 비해서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정당입니다. 작은 정당으로서 뭘 이루어내야 되는 또 홍보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고 또 제가 8개월간 부재했지 않습니까? 조국의 부재라는 8개월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하면 물론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중심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그 지난 공백을 메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왜 자숙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는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비판이 두려워서 제가 조용히
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비난받고 비판받더라도 제가 나가서 제 일을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진보의 자완투수라는 말이 좀 상당히 인상적인데. 제가 뭐 야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 비유를 쓴 건데요. 네. 일단 극우 정당 국민의힘과의 이제 선거전 정치적 싸움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분명하죠.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는 뭐 이재명 정부를 뭐 끌어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얘기했고 그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는 얘기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선이 그어진 겁니다. 큰 선이.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라는 야구팀에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상 말하는 이제 좌우의 개념을 쓰자면 우한 투수들이 많이 계시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게임을 이기려면 우한 투수만 계속 쓰면 이기느냐? 읽히죠, 타자들. 그러니까 어느 팀에 있던 간에 좌완 투수도 투수를 계속 바꿔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적정 시기에 바꿔 나와서 좌완 제가 뭐 기교 부리지 않는 좌완 강속구 투수 제가 센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파이어볼로 말씀하셨죠. 예, 파이어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을 돌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공격을 받더라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했고 제가 창당할 때부터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고 3년 너무 길다 말한 게 아주 강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강한 얘기를 했던 것이 그 당시 시점에는 민주당에서 좀 심하다 얘기를 사실 저한테 했어요. 3년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조급한 거 아니냐 얘기를 실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됐죠. 결국 됐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다 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문제 제기를 제일 먼저 했고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극우 정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소멸돼야 한다라거나 반토막 나도록 만들겠다거나 저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히 하겠다는 점에서 파이어볼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중도층도 좀 생각을 하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진중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더 그래야겠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지를 거는 지를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이제 견제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하고 싶은 거는 좌완 투수 괜찮은 파이어볼로가 있는데 우완 투수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좌완 투수도 써야 되죠. 그 다음 남는 문제는 투수는 좌완 투수나 우완 투수나 야구 투수인데 그럼 자기의 그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팀에 좌완 투수, 우완 투수가 있으면 그 투수도 내가 더 승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하고 우완 투수분들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경쟁 속에서 승률이 높아지고 저의 속도도 그 야구 공의 구질도 강속구 속도도 등을 각자 경쟁해서 던지면 저희 팀이 이기는 거죠. 넓은 의미의 민주진보정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경쟁을 두려워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혹시 출마를 네. 어디로 정도 좀 생각하시는지. 전 지금 전혀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11월에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 네.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당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그때 본격적인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 초 정도 돼야 이제 어디에 제가 역할을 할 것인가 결정 날 것 같고 언론에서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광주, 전남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는 제가 또 광주시장 출마한다는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전북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광주의 언론사분들이 제가 광주에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광주시장 출마 혁신당 후보로 광주시장 출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쓰임이 어디 있는지는 뭐 내년 초 정도 결정 날 것이고 선거를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어디 할 것이는 그때 지역만 아직 결정을 안 하시는 거로 네네 뭐 보겠네요. 예, 네. 어느 이제 지방 선거냐 안 그러면 뭐 국회의원 재보궐이냐 선거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건데 내년 초에 가장 조국혁신당에게 의미 있는 지역 네. 또 의미 있는 선거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공천 심사 기준일 것 같아요. 네네. 인사들의 뭐 지금 제가 뭐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건 좀 약간 좀 뭐 권한 네. 밖의 문제긴 한데 잠정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그룹 예, 보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여성 같은 신인, 기존의 정당과 관계없이 그렇지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뭐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이번에 어제 전북도당에서 당원들과 만났는데 아주 젊은 30대 초반의 그 청년인데 한 번도 당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오신 거예요. 자기가 출마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 한 그룹으로는 현재 무소속 의원, 시의원이시거나 또는 뭐 민주당 의원이셨던 분들 이런 분 국민의힘에서 또 뭐 학교에서 그럴 수도 오실 수도 있겠죠. 있고요. 예. 근데 뭐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지는 네. 뭐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겠죠. 아, 네. 그렇지만 이제 무소속으로 계셨던 분인데 저희하고 호흡이 맞는다면 기존의 시의원, 도의원 등 중에서도 이미 오셨고 또 오실 분들은 이제 또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할 건데 이 두 가지가 두 그룹으로 나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기준은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거에 동의하는가인데 사법개혁이라거나 검찰개혁이라거나 방송개혁은 이미 다 결정이 사실상 났습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고 있고 정치개혁, 특히 중앙정치, 전국정치개혁과 지역정치개혁에 동의하는지 즉 지역 같은 경우는 협력과 동시에 경쟁이 필요할 때 그 지역 발전에 얼마나 구체적인 그 전망을 갖고 있는지 계획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이제 끝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전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 일자리, 주거, 뭐 육아 문제, 뭐 돌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저희가 아주 앞으로 중점적으로 제가 연구원장입니다만은 연구 작업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아젠다로 이 문제를 제시할 생각입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의 민생을 획기적으로 뭐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연구를 할 건데 네. 그런 점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겠죠. 호남이나 전북을 위해서 좀 한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냐라는 네, 네. 이제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복지, 교육, 노동, 뭐 검찰개혁 등에 있어서는 의견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치, 여의도 정치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가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 원내 정치에서 자리 잡는 게 먼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발전에 대해서 뭘 낸 게 있느냐 말하면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그 전남 담양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훨씬 당세가 약함에도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고 난 뒤에 조국혁신당 12명 의원들이 담양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남도 전체 수혜지원금을 받아내는데 담양이 좀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이 받은 수혜지원금 액수가 전남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뛰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북에도 뛸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각 상임위 전문성을 가지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짜는 준비는 하고 할 것이고 동시에 전 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따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담양의 예처럼 해볼 생각입니다. 검찰에서 좀 뭐 불합리한 적이 있었다거나 혹시 뭐 그런 게 없더라도 뭐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전주지검장으로 있었던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무혐의 내린 핵심 책임자죠. 일단 검찰개혁, 제도적 개혁
이전에 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던 그 전주지검장은 지금 그 검사장들의 서열 중에서 좀 외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로 최상위 지검장으로 윤석열이 올린 이유가 있죠. 저는 김건희 털어주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털어줬죠. 근데 그 후에 특검이 되자마자 증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뭐 사표 내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 책임이 당시 전주지검장이었던 이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전주지검장 시절에 이창수가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3년 반인가 4년인가 헷갈리는데 계속 끌다가 대선 직전에 기소를 했어요. 이게 뭘까? 그 시기와 내용이 모두 전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구속돼가지고 수사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도 똑같아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해버렸거든요. 이런 행태, 그 시점에 이 이창수 이 사람이 했던 게 저는 정치검사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정치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표본이다라고 보고 사표를 내고 갔지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국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건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 법안과 별도로 낸 게 그 수사절차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말고요. 수사절차법을 따로 만들어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켜야 할 원칙, 그걸 어기면 증거 능력이 이제 없어진다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런 그 세세한 수사 절차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그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검찰총장이 하기도 하지만 그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가 해야 됩니다. 법무부에 의한 검사 감찰이 강화해야 된다 봅니다. 과거에 저희 당의 지금 국회의원인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감찰 담당이었죠. 추 장관 밑에서. 그때 감찰을 하니까 윤석열이 쳐버린 거 아닙니까? 추 장관도 쳤지만 박은정 의원도 당시 감찰 담당관도 뭐 탈탈 털어가지고 그 뭐 친정집까지 가서 뭐 다 털었죠. 물론 아무 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 법무부 감찰팀을 강화해서 이런 정치검사의 행태를 보이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법 제도로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무부의 감찰이 강화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위에 수사절차법을 제출을 했다는 그 내용이 이미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좀 다른 차별점이 있나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는 제도를 이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낸다, 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이렇게 지금 주 논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사절차법은 현재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이 논의하는 거기 있는 수사절차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 뭐 경찰청 준칙이나 이런 것들로 다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준칙으로 이미 있는데 다르죠. 준칙으로 있는 경우는 이게 법률보다 하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위반 경우에 있어서 위반의 이제 준칙도 쉽게 바뀌기도 하고, 국회가 만든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왔다 갔다 막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도 바꾸고 어겼다 하더라도 제재가 매우 약합니다. 근데 법률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이게 규제가 강해지죠. 그래서 법률로 국회가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검사에 대한 인권을 이제 표적 수사, 뭐 먼지털이 수사 이런 행태가 근원적으로 금지되죠. 그 법률 위반하게 되면 처벌되는 겁니다. 징계가 아니라 그때는. 경찰도 포함. 물론이죠. 검경 모두. 경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왔고.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지금까지 다른 언론에서는 뭐 안 했던 말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전북에 오고 호남에 오니까 조국신당 또 저의 행보에 대해서 뭐 아까 견제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여러 책을 읽었는데 여러 책 중에 하나가 그 슌페터의 이제 네. 책인데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던 슌페터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제 경영에서도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넓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업과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슈페터의 책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업이 혁신되고 산업이 혁신된다는 얘기는 모두 다 압니다. 그 창조적 파괴라고 혁신을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그럼 파괴를 할 때 시끄럽겠죠.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니까요, 시장에. 그럼 정치도 크게 봐서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상품이라 있다면 민주당이라는 상품이 이 지역의 지배적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있어요. 그 상품이 품질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고 AS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 조국혁신당이라는 상품이 들어온다는 게 뭐냐? 그럼 소비자가 정치 소비자로 하겠습니다. 정치 소비자로서는 이 상품, 민주당이라는 상품과 혁신당의 상품을 비교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의 질이건 AS건 뭐 이렇게 해야 민주당이라는 상품도 좋아질 수 있죠. 사실은 저희의 상품과 비교가 돼야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일종의 정치에 있어서 창조적 파괴입니다. 창조적 파괴를 지난 총선에서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당을 만들었고 4월 10일 총선에서 경쟁을 했는데 양쪽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조국혁신당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조국혁신당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 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몰빵론을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지민 비조를 얘기했다면 거기는 무조건 몰아주자 했는데 시민들이 밑에서부터 몰아주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몰빵론이라는 걸 실제 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몰빵을 안 해서 저희를 키워주셨고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전체 여의도 정치에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뽑힌 국회의원보다 전혀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장식 의원이 있고 박은정 의원, 김선민 의원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보다 못한가? 저는 제가 건방진 얘기가 아니라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정치에서 이제 풀뿌리 정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정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이라는 상품이 지배적 상품으로 있는데 선택권을 살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하고 신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하면 긴장이 발생합니다. 긴장이 발생하면 민주당이든 지배적 따고 펴서서 기업에서 견제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 견제를 감수하더라도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서 새로운 상품을 소비자에게, 정치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싶다. 이런 취지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